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저와 함께할 과목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부터 배워 나갈 과목 자체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우리 시험의 출제 범주를 확인을 해보면 한국 전기 설비 규정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명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더라. 요놈 기준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내용은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 나갈 이 과목은 우리가 두 글자로 축약을 시키면 법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법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기 과목이 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이 규정집에 있는 이 법규상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나? 야, 이거 너무 많은데,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있는 이 규정을 모두 암기해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우리 시험 기준에 출제 범위에 나와 있는 항목 기준으로 우리는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실상 따지고 보면 내용은요 전체 규정집에 비해서 꽤나 작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지금 우리 교재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이 교재를 보면 그래도 야,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실제 우리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 위주로 좀 더 축약을 시키면 내용이 더 줄어들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 있어서 조금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거 위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부터 공통사항이 됩니다. 이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조항 110번째 일반사항 요놈을 보면 우리가 다루는 이 규정은 이런 전압의 적용 범위 기준으로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전압의 구분부터 한번 다뤄볼 건데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과목 하면서도 이렇게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미 에헤이 요건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 그래도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보면 우리가 쓴 전기는요 크게 교류와 직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규정상에서 분류를 한 것은요 큰 범주로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 나가보면 특별 저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상 기준은요 이렇게 저압, 고압, 특고압 세 가지로 나누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교류는 1kV 이하, 직류는 1.5kV 이하의 범주를 저압으로 다루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1000V, 1500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고압 같은 경우에는 교류에서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더라. 직류에서는 1.5kV를 초과하고 7kV 이하더라. 그리고 특고압은 7kV 초과의 범주를 갖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거 그대로 암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적으면서 체크를 하면 교류, 직류가 있을 때 자, 일단 저압부터 분류를 할 건데 요 놈은요 일단 기준을 우리가 애초에 잡아야 됩니다. 교류는 1kV 이하의 범주를 저압으로 취급하더라. 직류는요 1.5kV요. 그리고 실상 시험 문제에서는 1kV, 1.5kV가 아니라 1000V, 1500V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 환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압. 요 놈은요 이렇게 들고 갑시다. 실제 여러분들의 기준은 이 저압이 기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값을 초과하고 7kV 이하면 고압으로 분류되더라. 이렇게 축약을 시켜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기준 7kV 이것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특고압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 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초과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조항 112번째 자,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실제 이 용어의 정의는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나 혹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나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진짜 수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두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딱 필요한 것 위주로만 다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 기준 혹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는 기준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익혀야 되는 용어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공인입선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인입선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용가로 들어오는 선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앞에 가공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죠? 이 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전력공 할 때도 이미 다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중으로 가설된 거. 그죠? 그래서 가공인입선은 공중으로 가설된 선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지물이 있으면 이 지지물로부터 수용 장소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보면 여기 우측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어떤 지지물이 있어요. 이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로 이렇게 전선이 널려 있을 겁니다. 이런 전선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가공전선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가공인입선은 뭐냐면 어떤 지지물에서 어떤 수용가로 바로 들어온 선, 얘를 가공인입선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장소를 뭐 수용 장소 혹은 수용가 내지 이 안에 있는 장치들을 부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어떤 지지물로부터 선이 들어오더라. 이를 말한다. 가공인입선. 근데 옆에 보면 연접인입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연접인입선. 이 연접이라는 뜻은 근처에 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요 놈은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선은 어떤 지지물을 거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용가로부터 다른 수용가로 이르는 전선을 의미하겠네.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연접인입선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비교적 최근에 이웃 연결 인입선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요, 연접인입선으로 나올 수 있고 이웃 연결 인입선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같은 의미라는 거를 좀 잡아 주십시오. 아시겠죠? 얘도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가습선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얘는요, 지지물에 가설되는 모든 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가공전선이 있어요. 정확하게 뭐 전력선이라고 기준을 잡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 지지물에는 이런 전력선도 있지만 통신을 위한 통신선들 혹은 전화선들, 다르게 약전류 전선들 이런 것들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지물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전선을 묶어서 뭐라 한다? 가섭선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전선을 묶어서 말하는 게 가섭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다른 거랑 다르게 굵은 폰트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폰트로 되어 있는 것은 단독으로도 시험에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개통 접지 한번 볼게요. 얘는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일단 이름 그대로 개통을 접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일단 보면 전력개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개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잡을 것은 요겁니다.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거. 얘를 뭐란다? 개통 접지요. 아시겠죠? 자,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접지 도체가 있습니다. 자, 개통 설비 또는 기기 한정과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된 도체를 접지 도체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보면 야, 이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요거를 쉽게 말하면 얘는 접지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접지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여기 어떤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떤 전선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얘가 중성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우리가 접지를 해요. 얘를 뭐란다? 개통접지요. 아시겠죠? 개통접지. 자, 그리고 실상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다르게는 이 접지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접지극. 아시겠죠? 물론 재질은 일반적인 동체질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접지할 수 있는 극. 얘를 뭐란다? 접지극. 그럼 이때 이 접지극과 이런 중성점을 접속할 수 있는 선, 얘를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지선이라 하죠. 이 접지선을 다르게 뭐라 한다? 접지도체라고 하더라. 아시겠죠?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보호접지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일단 이름 그대로 보면 보호를 위한 접지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거, 이를 말한다? 보호접지요. 그래서 딱 이렇게 체크를 하십시오. 전체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문구를 보는 겁니다. 보호를 목적으로 접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접지. 아시겠죠?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호접지. 그리고 다르게는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외함접지요. 외함접지.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선을 통해서 어떤 기기에 접속이 되어 있답니다. 얘가 어떤 기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이고, 기기. 자, 그럼 볼게요. 이 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로 인해서 이 기기 외함에는 이런 식으로 전기가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 기기의 외함을 딱 건드려요. 어떻게 할까요? 이 외함에 지금 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고 찌릿해라. 혹은 으아 이러면서 쓰러지고 저기 삐뽀삐뽀 실려가겠죠. 야, 이렇게 되면 애로사항이 발생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통하게 되는 것을 감전이라 불러요. 맞습니까? 이런 감전이 일어나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여기 외함에 전기의 극성이 안 생기도록 하면 됩니다. 안 생기도록 하려면 외함을 접지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기가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감으로써 이 외함에는 전기가 유도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유도중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함을 접지하는 것을 뭐라 한다? 보호 접지. 실제 얘를 왜 합니까? 감전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접지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그래서 개통 접지와 보호 접지는 조금 구분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체크 잘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용어들 또 체크를 해볼게요. 자, 6번째입니다. 보호도체. 이게 뭡니까? 일단 이름 그대로 보면 보호를 위한 도체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된 도체를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감전에 대해서 보호를 할 목적으로 설치한 전선이나 그 기타 도체들을 우리가 보호도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를 다 암기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이놈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딱 체크하시는 거예요. 보호가 있네? 그러면 보호가 들어간 보호도체겠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체크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등전이 본딩. 얘는 뭘까요? 자, 일단 이 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를 똑같이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딱 생각하면서 정의를 볼게요. 등전이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얘를 뭐란다? 등전이 본딩을 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어떤 기기가 있어요. A라는 기기가 있고요. 인접한 곳에 B라는 기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기 외함에 100V의 전기가 유도가 된대요. B는 10V의 전기가 유도가 된답니다. 근데 이처럼 서로 전위가 다르게 되면 이 둘 간에는 90V의 전위차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들이 인접해 있다 보면은 이 전위차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전기가 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도전부를 상호 간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게 되면 서로 간의 전위가 같아지겠죠. 그럼 이런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뭐 전기적인 불꽃이라든가 작용하는 성분이 없어질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보다 안전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상호 도전부를 접속을 해서 전위를 똑같이 맞춰주는 것을 말한다? 등전이 본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름 그대로 보면 등전위를 시켜주기 위해서 연결한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습니다. 자, 보호하면 뭐다? 이름 그대로 보호. 자, 감전이나 이런 사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감전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이 본딩을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호가 나와 있으면 보호에 체크해 주시고, 예를 들어 이놈 물었다. 그럼 보호가 들어간 걸 고르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충전부. 자, 얘는요,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를 의미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압이 걸리면 그 전압으로 인해서 전화가 충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뭐란다? 충전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충전부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충전, 전화가 충전되네. 전압이 걸리는 부분이구나. 쉽게 이렇게 들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노출 도전부가 있습니다. 얘는 무슨 의미입니까? 충전부는 아니지만 고장 시에 충전될 위험이 있고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도전성 부분을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기에 있어서 도전성 부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인데 얘가 도전부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더라. 다르게 말하면 접촉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뭐란다? 노출된 도전부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출 도전부는 전기가 흐르는 부분인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11번째요. 관등회로. 자, 얘가 지금 굵은 폰트로 되어 있다. 그죠?
자, 이 관등회로는 뭡니까?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빛을 방전시킨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광등과 같은 전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쉽게 이거 뭐다? 전등이에요. 전등. 그래서 전등용 안전기 혹은 변압기로부터 방전관. 그럼 얘는 또 뭡니까? 우리 형광등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기다란 관처럼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전기가 통하면 빛이 이렇게 방전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광등을 방전관이라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명과 관련된 설비를 관등회로라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관등회로에 대한 정의를 골라라. 요거 거꾸로 이놈을 뭐라고 합니까? 관등회로. 이렇게 나와요. 잘 잡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2번째 리플프리 직류라는 게 있습니다. 직류는 직류인데 리플프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교를 직류로 변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이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의미를 하더라.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집에는 이런 식의 교류가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이런 교류가 들어와요. 근데 이 교류를 제가 직류로 변환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정류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정류를 할 거예요. 정류하게 되면 이런 식의 직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 제가 뭐 기기를 안내를 드리면서 언급했지만 이 정류를 하게 되면 교류를 정류하게 되면 막바로 이런 아름다운 직류가 나오냐? 실제 이런 아름다운 직류가 나오진 않습니다. 일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튀는 직류 성분이 나와요. 근데 얘를 정확하게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맹류라 부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직류 관점으로 바꾸긴 바꾸었는데 얘가 완전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씩 튀더라. 이런 성분을요 우리가 맥동분 혹은 리플 성분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튀는 부분이 시료값의 10% 이하로 나타나는 이런 직류 혹은 이런 맹류를 뭐라 한다? 리플 프리 직류라고 합니다.